안녕하십니까. 네, 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2020년 2차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보면서 조금 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뭐 문제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뭐 형법 범위 내에서 나왔으니까 진짜 이게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이 많은 형법 내에서 나오긴 했지만 굳이 경찰 채용 시험에다가 그 짧은 시간에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100문제이긴 하지만 이 형법 뭐 한 문제 1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 내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학설 문제도 자꾸 중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답 고르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되게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를 일부러 찾아갖고 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제 화석 같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경찰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하는 수 없죠. 이제 제 책도 그 줄여서 그래서 저렇게 두꺼운데 저 2배로 늘려야죠, 뭐. 수험 기간도 또 늘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많아지고, 이제 청년 백수들 많이 양상하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바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자, 우선 이제 문제 풀 때는 좀 앞에 학설 문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너무 초반부터 지치실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저는 강론부터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보세요. 정답 지문을 중심으로 하되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만한 것들을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보시면은 1번에서는 이제 종업원이 주인이 부재 중임을 틈타서 점포 금고 안에 있는 20원, 점포 내에 있는 20원이네, 20만 원. 그리고 오토바이 한 대 타고 도주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판례 사안을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과연 오토바이만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소유는 오토바이를 볼 때 바이크 O. 자, 이거에 이제 소유랑 점유가 누구 건지를 보면서 절도죄인지 횡령죄인지 판단하는 건데 소유는 사장님 거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점유는 이렇게 점유를 지금 위탁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단독 지배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주인이 자리에 없고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라는 거는 오토바이 키가 이 종업원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오토바이 타고 갔겠죠. 물론 그것도 있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앞에 오토바이 앞에 부순 다음에 탁탁탁 하면 시동이 걸리긴 해요. 이거 알아들으시면 예전에 좀 놓으셨던 분이에요. 이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해 보자면은 종업원한테 오토바이 키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단독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종업원이 좌지우지. 그래서 점유는 종업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위자가 종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소유는 타인 소유고 점유는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 몰래 쓰고 갖다 놓은 건데 통장에 잔액이 찍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장의 가치가 소모됐다. 그거 간단한 판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3번 요게 정답인데 절취한 자기 압수표를 국밥집에 가가지고 음식 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 돈을 환불 받았어요. 1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주고 국밥 먹고 돼지 국밥으로 먹고 썩거로 먹읍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92,000원을 돌려받았겠죠. 근데 이거는 별도로 그 국밥집 주인한테 대한 사기죄는 성립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피해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그 국밥집 주인 아줌마는 1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그냥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선행한 자기 압수표 절도죄만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요거는
점유 문제인데 이제 전기 절도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종료되기 전부터 그 냉장고에 콘센트를 벽에 꼽아가지고 계속 전기를 쓰고 있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뿐이지 전기 콘센트에 꼽아서 계속 쓰고 있었던 거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가 행위자 기준으로 볼 때 타인 점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타인 점유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콘센트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콘센트를 꼽아서 전기를 빼다 썼다. 이러면 절도죄가 돼요. 그 전기는 타인 점유인데 내가 꼽음으로써 침해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은 기존에 계속 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전기세가 전기료죠. 전기료가 2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만 얼마? 근데 이거는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예요. 범죄가 아니고 돈 주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1번은 뭐 판례 그대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입니다. 와, 이 다중의 위력 이것도 진짜 안 나오던 거 냈어요. 이걸 또 정답 지문으로 낸 걸 보면은 아주 시커먼 속내가 아주 보입니다. 자,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은 그냥 혼자 가서 폭행하는 게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인 다음에 혼자 때리는 거예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그러니까 우리 조직원들 뒤에 세워놓고 내가 때리는 거예요. 다 같이 가서 때리면 그건 또 공동폭행으로 단계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거 보세요.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좋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는 이르러야죠.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어 문제예요.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보셔도 됩니다. 3번은 요거죠. 자, 상습범의 재료가 되는 범죄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떤 범죄에 대한 상습범을 인정할 건가? 그 재료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골라서 그거 상습범일죄. 요게 포괄일죄 하는 거죠. 4번은 판례 그대로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소화기 던졌는데 소화기 사람한테 던졌으면 위험한 물건 되는데 여기선 딴 데 던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나 봐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죠. 그걸로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공군중사 상관인 피해자에게 이제 뭐 기록 제시하면서 나한테 욕한 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찌르면은 내가 잘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죠. 그래서 그 자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가 너 돈 안 주면은 너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협박죄 구속 요건은 충족되고 재반 사정 따져봤을 때 야, 이 정도는 봐줘야겠다 그러면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 협박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별거 안 물어봤으면은 별 다른 구도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협박죄 구속 요건은 충족하니까 협박죄 성립한다 쪽으로 이제 찍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뭐 이건 또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무실에서 협박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매장으로 나와서 매장에서 또 깽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다른 거죠. 그런 다음에 4번도 뭐 일반적인 판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요. 1번. 자, 여기서는 요 1번도 이제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뭐 강도죄든 강간죄든 기본적으로 다 이 법리는 동일합니다. 폭행 협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죠. 폭행 또는 협박 또는 둘 다를 행사해서 간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요 폭행 협박은 최협의의 폭행 협박 중에서도 한거가 현저 곤란 최소한 이 수준은 돼야 되죠. 한거가 불가능 혹은 현저 곤란 요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한거가 그 피해자의 한거가 현실적으로 곤란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법관이 사후적으로 판단하기에 저 정도의 폭행 협박이면은 일반인이라면 항거가 현저히 곤란에 젖겠구나. 요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거는 제가 협박죄에서도 이제 협박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가 아닌가에 좌우시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안 쪼는 사람이면은 무죄고 저처럼 연약하고 심신미약인 사람은 어머 그러면서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관이 사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야, 요 정도면 보통 사람 겁먹겠구나. 요 정도면 여기에서는 요 정도면 보통 사람이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 졌겠구나. 그렇게 판단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요것도 이제 제가 수업 때 강조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유사강간은 그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 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다 집어넣는 행위인데 그 중에서 빠지는 게 뭐였냐? 손가락이나 도구를 구강에 집어넣는 거. 요건 빠진다. 그러니까 강조 드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 제가 마지막 파이널 때 그거 강조 드렸던 그겁니다. 그 중간간죄 불능미수 그 사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초심자분들 계신데 뭐 그분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 앞으로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은 판례고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갑은 나는 준강간을 해야겠다. 이 피해자 여성이 항거 심신상실 상태에 있으니까 요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간음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피해자가 술에 완전 취해갖고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준강간이라는 거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었죠. 객체를 내가 차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능미수 인정했다. 여기서는 좀 쉬운 수준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도 최신 판례인데 강간죄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은 이거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안은 이거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발생해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서도 계속 예외적인 것들만 물어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협박과 간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요것도 제가 최신 판례 때 이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한번 이거는 그런 거예요. 폭행 협박인가 이거 진짜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웃으시는 분들은 말이죠. 원문을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야설 읽은 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성이 이제 여성을 제압함과 동시 어깨로 누르면서 동시에 성기간의 결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시에 이루어져도 된다.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입니다. 기억은 이제 사람 좀 힘들게 만들죠.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맞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절대로 항상 엄마 걸고 이런 거 나오면 촬영하고 있구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시험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꼰다라고 그러면서 아직 우리 시험에는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 의견을 철회할게요. 이제 피도 눈물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인 지문이에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307조 1항과 2항 중에서 2항에 해당하는 게 확정됐단 얘기예요. 근데 요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오로지 여기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오로지 아예 310조의 요건이 이거예요. 307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추면 봐주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문상 이거 확정됐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그럼 일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은 큰 문제 없고요. 성명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특정인 지목한다라고
부산 한국경찰에서 형법 가르치는 개, 심신미약 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걔 알 수 있죠. 나 왜 자꾸 심신미약 맞아요. 자,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에 디귿. 요것도 이제 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판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포인트로 잡으실 게,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시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주소랑 이름이랑 명시하면서 시위하는 건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너무 과하다. 제가 거기 해설에다가 좀 길게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그 사람 사는데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뭐 무슨 학원 이사장 누구 뭐 사기꾼이다, 장사꾼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 표현의 범주를 너무 심하게 넘었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의할 때 뭐 사업장에 가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한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 그런 거야. 이제 뭐 업무적인 범위 내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이제 뭐 업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일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집 앞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나와라 막 하면은, 심신미약 나와 새끼야 하면은, 그러면 이건 와닿는 게 다르죠. 법원에서 그걸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방법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모욕죄에서 정도의 문제 이제 그건데, 뭐 그거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지, 이런 거 무죄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이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15번입니다. (1번을) 읽어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도 안 하고 그냥 개기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법상, 민법상으로는 그게 법에 위반한 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보호해 주잖아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는 정리할 때는 법원 찾아가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뭐 퇴거를 이렇게 집행을 한다든가 하고, 그리고 그 차임 상당액은 돌려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임차료 좀 깎아주고, 그리고 다시 계약 체결해서 이제 이렇게 돈으로 해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 절차 의하지 아니하고 가서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이제 주거 임차료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요걸 보고 시사점을 얻으시면 돼요. 주인한테 트랩을 쳐놓으면 됩니다. 들어와라 이렇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으로 퉁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심신미약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대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때 기수가 되니까 틀렸죠. 그리고 3번. 자, 요거.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 여기까지는 안 되죠. 어디까지 해야 돼요? 요거까지 가야죠. 요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가재도구는 남겨놔서도 몸은 나왔으니까 괜찮다. 그겁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피해자가 법인의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사가 있고요. 회사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을이 뭔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회사 돈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을을 지금 사기죄로 처벌하려고 하는데, 재반 사정을 보니까 이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을의 요 짓거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회사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를 판단하면, 기망을 당했냐 안 당했냐 판단하려면, 회사는 뭐 이렇게 우리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인 대표이사를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속았냐 안 속았냐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표이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대표이사가 알고 있으면 이거는 속은 게 아니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뭐 이거 일반적인 판례니까 넘어갈게요. 무자원 송금 방식이고, 3번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4번도 요거는 이제 죄수 판례, 요거는 공부해서 아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 17번입니다. 17번 중실화죄 있잖아요. 중실화죄는 중과실 방화죄, 그거 줄임말이에요. 중실화. 그래서 우리 중과실, 아이고 왜 이래, 중과실 인정되는 판례 뭐 있었죠? 무슨 중학교? 고성중 84세 문모씨 의 중과실 이렇게 외우라 라고 말씀드렸죠. 문모씨. 그래서 자, 보일러, 새마을 보일러, 그리고 성냥불, 그 다음에 중조, 그리고 84세 할매 안수기도, 그 다음에 주차장 문주, 그리고 모텔방, 담뱃불, 이렇게 6개 암기하시면 돼요.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은 아직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요거는 이제 그렇게 그 만약에 지금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금방 할 거예요. 아니 잠깐만 했잖아. 지금 도시면 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그 밑에 해설 바로 가보세요. 2번. 현주건조물 방화죄 구성 요건 보시면 불을 놓아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관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람이 타고 있는 버스에다가 불 질렀거든요. 그때는 죄수가 현존, 사람이 있으니까 현존 자동차 방화죄 이렇게 나와요. 정확한 죄명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등 안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건조물 등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 등, 또 좀 디테일하게 하면 현존 건조물 등,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현존 자동차 예요. 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요것도 일반적인 쉬운 판례예요. 폐가 그 사건이어서 요거는 일반 건조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건조물 인정되려면 보세요. 토지에 박혀 있어서 벽이나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천정이나 지붕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창문 없고 지붕 없고 요 보셨어요? 지붕 날아간 거? 와, 진짜 막 보셨죠? 막 슬프더라고요. 여기 그 칼국수집 옆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태풍의 위력이랄까. 하여튼간 부산 다이내믹 부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4번이 이게 좀 뭐 일반적이진 않은 판례예요. 그래갖고 좀 이런 거 정답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거 찾아갖고 정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1, 2, 3번은 아셔야 되고 4번은 읽어보면 과실이 보여요. 이 정도면은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조차 운전자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잘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똑바로 안 꼽아서 후후후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요거 제가 잘못했어요. 자, 유조차 운전자가 석유 구판점 위험물 취급 주임 지시를 받아서 유조차 석유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 주입구에서 급유가 호수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유조차 운전자의 이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요거는 그 재반 사정상 거기서 기름 받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만 과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자동차 운전자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옆에서 자기가 일 같이 돕고 뭐 그러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차 딱 대놓고 그리고 이 아저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거기 이제 그 호수 꼽아갖고 이제 자 기름 틀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반 사정 보고 야 운전자까지는 처벌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결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입니다. 1번도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이게 정답이 이제 3번인데요. 3번만 한번 보시면요. 이게 무슨 명의신탁인가요? 무슨 명의신탁이야?
이게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런 다음에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매도인하고 요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다이렉트로 넘겨주이소 해가지고 요쪽에다 이렇게 넘겼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형 3자간 명의 신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명의 신탁 할 때 허용되는 명의 신탁하고, 그 다음에 2자간 명의 신탁, 그리고 3자간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이 있는데, 결론 외워 놓으세요. 횡령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이렇게 풀 때는 요 앞에 줄 두 줄을 딱 보고서 명의신탁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여러분이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결론 타타 쳐서 바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번도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아주 전부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왔죠. 자, 여기 기억부터 볼게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갑만이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 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갑이 소유하기로 했으니까 준 거예요. 갑한테. 피고인 갑. 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가 여기 있고 준다라는 의사 표시도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보세요. 굳이 명의신탁이랑 연관 짓는다고 하더라도 등록부에는 지금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보세요. 요것도 명의신탁 상황과 연관 지어서 보셔도 돼요. 명의신탁이란 게 실제 소유자와 장부상의 소유자랑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대내 관계,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진짜 소유자의 소유고,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는 장부상 명의자 소유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주고 아직 명의 이전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 얘한테 재산 분할 명의로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얘가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피고인 이거 혼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볼 때 소유랑 점유를 볼게요. 점유는 문제없이 갑이 타고 있었으니까 뭐 논란이 없고요. 소유도 여기는 대내 관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도 갑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 기준으로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절도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니은입니다. 절도의 기회에 폭행한 거, 이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연결이 되니까 강도랑 상해랑 엮이니까. 그리고 디귿입니다. 자,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갑과 신탁 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 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A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요거는 이 해설을 보시면요, 얘기를 안 한 게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 문제인데, 고지 의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으면은 그거는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례는 요런 사정은 반드시 이 은행과 이 사람의 계약 사이에서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는 사항, 고지 의무 없는 사항이라고 봤어요. 고지 의무 인정되는 사항,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기망을 하는데, 이 기망이 자귀에 의한 기망, 부자귀에 의한 기망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귀에 의한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자귀에 의한 기망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을 한 거랑 똑같이 평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무,
자위 의무 있음에도 안함 이런 부작위로 처벌되는 거고 사기죄에선 자기 의무가 고지 의무입니다. 거래상 반드시 고지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법관이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구성이 이제 또 구체화가 이렇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거래 안 해라고 할 것이 명백한 상황. 그런 상황은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다음날 신혼여행 가가지고 오빠 쭈뼛쭈뼛 하면서 오빠 나 말 안 한 게 있어. 그래서 좀 불안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뭔데? 그래가지고 오빠 나 사실 빚이 1,000만 원 있어.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1,000만 원 열심히 아껴서 벌면 되니까. 근데 쭈뼛쭈뼛 하다가 오빠 사실 나도 남자다. 막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이건 만약에 그걸 고지를 했으면 결혼을 절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그게 사기가 된다고요. 그게. 그거 거래상으로 이렇게 연관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 리을입니다. A 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 회사, B 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 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B 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 자료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까 지금 물품 공급 계약서가 허위 증거죠. 허위 주장을 하면서 허위 증거를 제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속아가지고 승소 판결 내려줬으면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소송을 취하했으니까 이제 허위의 내용 담아가지고 소장 제출하고 증거까지 제시했으니까 사기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취하했으니까 사기 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제가 요것도 마지막에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의 역사는 엄청 길죠. 생각해보면은 저도 예전에 야비군을 봤던 시절에 이제 예비군은 저는 진짜 끝났습니다. 올해 예비군 가시는 분들은 올해 면제입니까, 예비군? 오씨, 좋겠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그래갖고 하여튼간 예비군 가면 얼마나 좋아요. 식판에다가 비닐 두른 다음에 거기다가 국 퍼주거든요. 욕이 절로 나와요. 이 개새끼들 하면서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주나. 하여튼간 제가 예비군 얘기 왜 했냐면은 제가 그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다가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어설펐어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장재혁 씨 되십니까? 검찰청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안 속잖아.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우리 전우들이랑 같이 즐기고자.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몰려들고 막 해서 한참 이렇게 막 같이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자기가 조롱 당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욕을 막 하더라고요. 너 이 새끼 뭐 하면서 뭐 어디 살지 막 하면서 해가지고 어이 무서워.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게 진화해가지고 아예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가고 거기서 교육시킨 다음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고액알바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99.9%가 그거예요. 고액알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그 보이스피싱 돈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거 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더 꼬셔가지고 중국으로 오면은 너 일당 100만 원씩 70만 원씩 벌 수 있게 해준다. 하루에 100만 원이면 얼마야? 한 달에 3천만 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연봉 3천만 원? 월급 3천만 원? 말도 안 되죠, 그거.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감금 시켜놓고 여권 뺏고 일단 구타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국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두드려 맞고 저기 칼 꼽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 한번 하고 나면 공범이에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나 이제 지금 그만 돌아갈래. 그러면은 너 신고할 거야? 그래. 못 빠져나와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돈 쉽게 벌고 어떻게 쉽게 살라다 보면은 진짜 훨씬 더 머리 좋고 훨씬 더 나쁜 놈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수사기관에서도 그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뭐 중국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다 숨어 있으니까 잔챙이들만 잡아요. 잔챙이들만. 계속 그 가지만 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국에서 고액 알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돈 몇 번 이제 갖다 주고 나서 그건 다 걸려요. 왜? ATM기 가면 거기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 내 얼굴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검색하고 나면은 나중에 다 잡혀요. 잡히면은 처벌도 받아야 돼요. 뭐 빡세면 징역 한 2년씩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오면은 피해 금액을 그 사람한테 청구를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범이잖아요, 다. 근데 나머지는 다 뭐 어디 저기 있겠지. 뭐 얘기하면 제가 또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저기 황해 거기. 근데 한국 사람들 그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전과 생겨, 빚 생겨.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만 피해봐요. 물론 돈 뜯기신 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통장도 함부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은행 가면 뭔 놈의 거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다 그래요. 그런 차명 계좌나 통장이나 처음에는 차명 계좌 못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너 통장 왜 만들라 그래? 월급 통장이요. 또 어디 다녀? 뭐 이제 이렇게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피해가 막심하죠. 어쨌든 보이스피싱, 자, 설명드리자면 봅시다. 여기는 이제 본범이에요. 본범. 거기 있는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범. 그 다음에 여기가 피해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전화를 하죠. 검찰청입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속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통 한국 사람한테 이제 본범, 피해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A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요 본범이 한국 사람한테, 잠시만요. 분필이 안 도와주네. 일단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통장을 빌려요. 그러면 자, 을 명의의 통장입니다. 을 계좌예요. 그러면은 속아가지고 요렇게 입금을 해요. 이렇게 입금을 한 순간 이거는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시 인출을 한다 그래서 이 본범한테 추가로 횡령죄 같은 건 성립 안 합니다. 여기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돈 뽑아서 가져가도 횡령죄 성립 안 하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은 을이 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을도 이제 나도 질 수 없다. 조선의 뒤통수를 보아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먹는 거죠. 예, 이랬을 때 어떻게 성립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을이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기 방조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성립하지 않아요. 나머지 범행은 뭐 어떤 거냐면은 본범에 대한 횡령죄, 뭐 범죄자들 사이에 뒤통수 친 건데 무슨 횡령죄입니까?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위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다 나머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을이 모르고 한 경우가 있어요. 뭐 입증을 못한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사기 방조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이거저거 규율해 보다가 법원이 이제 하나 딱 인정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요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벌하는 거예요, 을을. 어떻게? 이거는 어떤 법리로 하냐면은 차고송금이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속아서 저기 입금을 했으니까 잘못 입금한 돈이고, 그거는 을 계좌에 있으니까 을은 지 돈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주인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었다.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음. 그래서 보시면 가불이 공모하여 간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를 접근 매체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양도하고 정의 병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가불이 임의로 인출했다.
갑을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몰랐다라는 그 과정이 그 상황이에요. 근데 병에 대한 횡령죄 잠깐만 이거 뭐야? 병에 대한 정에 대한 횡령죄는 인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정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병은 본범이죠. 내가 속을 뻔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지 본범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좀 치사해요 문제가. 을은 왜 집어넣었어?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시험장에서 이제 요 기출문제라는데 이제 형법 문제 19번 정도 풀 때 되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게 아니 이럴 거면은 시간을 더 많이 주든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다음에 20번. 20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니까 그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1번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어. 자, 1번 죄형법정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답만 보세요. 1번은 성폭력 특별법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뭐 야한 글이나 음란한 글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걸 보내면은 성립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막 보내는 거. 제가, 왜 이렇게 반응이 차갑죠? 근데, 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정성스레 손편지로, 막 야한 내용을 써가지고, 편지에 접어가지고, 우표 붙여서 보낸 게 아니라, 지가 직접 가가지고, 현관문 사이에 끼워놨어요. 완전 소름 끼치죠. 근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건가가 문제되는데, 이용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결론 아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내가 이쪽 총론에 대한 좀 지식이 약간 약하다라고 하면은 강론부터 푸세요. 강론부터. 1번. 자, 촉탁 승낙 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촉탁 승낙 살인죄라고 하면은 일반 살인죄, 보통 살인죄는 의사에 반해서 죽이는 거고 촉탁 승낙 살인죄는 어쨌든 그 의사에 합치해 갖고 죽이는 건데 그래도 불법성이 크니까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만약에 뭐 예외 진짜 이론적인 논인데 뭐 판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여기에 만약에 이 상황이 정당행위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정당행위 요건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진짜 이론적인 논의예요. 이론적인 논의. 그래서 뭐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발례가 성립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은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건인데 그 종교에서는 수혈을 받는 거를 교리상으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이제 그걸 신념으로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러 왔어요. 여기 무수혈 인공 고관절 수술. 고관절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뼈, 여기 고관절. 그러니까 여기 관절 수술하려고 그러면 뭐 째고 어쩌고 하면은 피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수혈 없이 고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하다가 여차해서 피가 많이 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런 무수혈 수술 같은 게 그쪽에 이제 그쪽 종교 분들이 수혈은 안 되는데 수술 받아서 살기는 해야 되니까 막 거기 출신 의사들이 연구하고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 뭐 무수혈 수술 뭐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나는 종교의 교리상 수혈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는 그냥 죽겠다. 수혈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계속 물어보고 동의서까지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혈을 했는데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냐 마냐로 이제 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본 거예요. 의사가 그 정도 했다라면
그러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환자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의사가 막 강제로 막 주입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손해배상 또 의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요런 거 이제 시험장에 딱 나와 있을 때 딱 읽고 풀 수 있는 수준이면 풀고, 딱 읽고 뭔가 버퍼링이 띠띠띠띠 걸린다라고 하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 보면요,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죠.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면은 객관적인 불법성이 발생하는 거고요.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하면 주관적인 불법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위법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위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자,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가, 이걸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이거는 아예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형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충족되면은 위법성이 일단 추정이 인정이 돼요.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추정을 확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위법성이 있는 걸로 확정되면 책임으로 넘어가겠고요. 위법성이 없는 걸로 확정되면 그냥 여기서 무죄예요. 근데 이 추정에서 확정 단계를 가려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요거랑 딱 대응됩니다. 여기가 객관적, 외부적, 여기가 외부적인 불법이에요. 외부적. 그리고 여기는 내부적. 그러니까 겉으로도 나빠야 되고 속으로도 나빠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관적인 정당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제가 이쪽에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갑이 을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나는 사람 을을 찌른다, 이런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상황을 따져보니까 을이 먼저 칼로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강도에 대해 나를 방어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거를 색깔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 A, 찌른다는 인식 B, 먼저 강도하는 상황 C, 강도에 대해 나를 방어한다 D라고 할 때 형법의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이거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봐요. 법에 써 있는 구성요건,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거, 여기를 A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A를 찌른다는 인식, 이거 뭐라고 불러요? 고의라고 부르죠. 요거를 B에서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법성 단계에서 봤을 때 객관적 정당화 상황, 자, 외부적으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 A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은 C예요, D예요? C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C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찌른다는 나쁜 마음, B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생각은 D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인정되고 요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게 여기서 중화되고 여기서 발생된 게 여기서 중화되니까 위법성이 없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장해서 제가 아예 외워두시라고 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C는 있는데 D가 없거나 C는 없는데 D가 있거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 물론 그래서 둘 다 있으면 무죄가 되겠죠. 그리고 둘 다 없으면 이거는 유죄 쪽이 되겠죠. 유죄니까 책임은 보통 인정된다라고 할 때 요거는 고의 기수가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 요 놈들은
요거보단 나쁜데 요거보단 덜 나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딘가를 하는데, 자 보세요. 요거를 부르는 이름을, 이거를 우연 땡땡, 우연방위라고 하고요. 요거 부르는 이름을 오상방위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형법 골치 아픈 내용 나옵니다.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아예 대놓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 없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불러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결론을 외워두시면은 풀기가 아주 편해요. 아주는 아닙니다. 아주까지는 아니에요.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무죄도 아니고 기수도 아니고 미수 정도 인정하자. 이게 다수설이고요. 여기는 무죄도 아니고 고의범도 아니고 과실범 정도 인정하자. 이게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능 미수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법효과 제한 책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 되는 게 아니라 3번을 해결하려면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 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불법성이 객관적 불법성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 불법성은 검토 안 하겠다. 나중에 책임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위법성 조각할 때도 주관적 정당화 의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인정하니까 위법성 조각시키려면 이거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위법 오상방이잖아요. 어쨌든 요거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어떻게든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이제 한 마음이 드러나요. 못된 마음, 아니 못된 마음이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주식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돈 뿌렸는데, 요렇게 아예 상법의 해설 보시면은 4번의 해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4번. 상법상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의 죄라는 게 아예 대놓고 있어요. 주주권 행사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돈 뿌리는 거 하지 말라라고 아예 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지 말라는 거 딱 해당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번입니다. 3번 갈게요. 1번이 정답인데 크게 문제가 없죠. 술 만당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인 친구를, 이 친구들 셋이서 들쳐업고 자취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불 덮어주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다가 굳이 분위기 좋으라고 촛불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퇴마의식 하나?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엄청 먹고 완전 뻗으면은 막 으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촛불 차고 불서 나가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촛불을 켜놓은 친구들한테 과실이 있죠. 과실이. 도대체 왜 촛불을 켜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거는 넘어가시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결과가 과실치사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익침해 결과예요. 과실치사죄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위. 어떤 행위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런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충분한 행위인데 그 사회 일부러 그렇게 발생시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실이 인정된다. 과실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라고 하면은 통상의 의사들이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고 수술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과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의를 다했음에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형법상의 책임은 없어요. 형법상에. 그러니까 뭐 의사가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환자를 못 살려냈다. 그건 그냥 안타까운 사고죠. 그런데 의사가 뭐 그냥 보통 수술인데 술 만땅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게 심장인가 막 하면서 막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행위가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고요. 행위 반가치.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결과가 또 나쁘다. 그래서 과실범을 처벌한다. 이론적인 논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아이고, 뭐야. 1번 보시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1번을 딱 보고. 야간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A, B, C, D 중에서 A는 있어요. 그리고 상해까지 가할 의사는 없었지만 이게 뭐 물리력을 가한다 라는 의사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B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강도가 아닌데 강도로 오인했으니까 C는 있어요, 없어요? C는 없죠. D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D가 없는, 잠깐만, C가 없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죠. 요거 오상방위 위전착오 사안이에요. 그리고 마침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를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보세요. 자, 결론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해의 고의는 없이 폭행했으니까 폭행죄죠. 근데 과실폭행이란 게 형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과실폭행. 여기서 사실 뭐 이거 학설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이제 뭐 판도라의 상자 열고 가는 거죠. 오늘 다 집에 못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나 오늘 장사 안 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외우라고 했던 게 이제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요런 거. 그래서 그나마 만약에 그거까지만 적용할 수 있었으면은 되는데 이제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요. 이제 그렇게 돼요. 상해 고의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과실도 인정 안 되고, 그리고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으면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과실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해를 가할 의사로 했다라고 하면은 과실로 상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과실치상이란 법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실치상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실폭행인데 과실폭행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요거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그 절대적 폭력 고사안이죠. 조금만 2번 책임이 정확되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부터 합시다. 여기서 이게 초심자분들은 주의하실 게 폭행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자, 강제적 폭력은 이런 구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A입니다. 이렇게, 자, A를 때리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을이 A에게 가해를 해가지고 A가 뭐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다. 이런 사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폭력 사안은 이렇게 있으면은 둘이 똑같이 갑의 의사는 A를 다치게 하겠다. 이거 조금 수정할게요. 맞네. A를 때리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가해, 상해 입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생각은 똑같아요. A를 다치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을이 A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밀어서
을이 떠밀려가지고 A가 상해를 입었다. 이런 사안이에요. 이럴 때 형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런 거를 바로 강제적 폭력, 심리적 폭력, 을의 의사에 작용을 해서 을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을 때려봐요. A한테 가해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죽느니 A 때려야겠다라고 해서 A를 때렸으면 자 이제 A 상해의 직접 가해자인 을부터 보면은 검토를 할 때 행위, 구위, 책 볼 때 행위성이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을이 A 때려야겠다라는 인식하에 자기가 행위했기 때문에 형법상 행위가 되고요. 구성요건에서는 뭐 상해나 폭행이나 그런 구성요건 해당되고 위법성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책임에서 강요된 행위 가 인정이 되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되고 강요된 행위 인정돼서 책임이 조각되는 이런 구도가 됩니다. 이 강요된 행위는 뭐의 1요소예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죠. 이거 뭐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피해자의 직접 가해자인 을 봤을 때 행위, 구위, 책 이렇게 검토하면은 애초에 행위성이 부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을의 이 떠밀린 행위는 을의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밀렸으니까 갑 입장에서는 을을 밀어서 다치게 하든 옆에 있는 간판을 밀어서 다치게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간판 같은 물건 같은 것이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아예 행위로 평가가 안 되고 그냥 간판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갑이 간판 밀어서 했으니까 이제 얘는 처벌이 되죠. 그래서 얘는 직접 정범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간접 정범이 되는 거죠.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제 이용해갖고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사안인데요. 몇 번이야? 2번이죠. 진짜 앞에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걸 보고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해당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최용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천만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약한 저한테 안 때리면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쫄아갖고 때리겠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홍만이 형이 제 팔을 붙잡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때린 거예요? 홍만이 형이 때린 거예요? 홍만이 형이 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형법상으로. 그래서 자, 아닌 거 아시겠죠? 강요된 행위가 아니고 아예 행위성이 부정이 돼요.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야, 또 5번에 착오가 또 나왔죠. 기억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개괄적 고의라고 인정되는 처희롱 보복 사건 판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괄적으로 보아 단일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자, 요것도 이 니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오상방이에요? 우연방이에요? 판단이 되십니까? 제주도 형님 판단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돼요. 조금 돼요. 잘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상방이고요.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이렇게 볼 때, 자, 엄격 책임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냥 정석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나 왜 이래? 이 범죄 체계론적으로 과거에 이제 그 고전 학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책임 단계에서 검토를 했어요. 고의. 그리고 이 고의 안에는 첫 번째 사실의 인식이란 것과 두 번째로 위법성의
인식이란 것이 둘 다 여기 있다라고 요 고전학파 250년 전에 선생님들이 형법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머지 요소들은 여기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고전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신파라고 불리우는 이런데 목적적 범죄 체계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뭐 부르는 이름도 겁나게 많아요. 근데 이 형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 고의에서 사실의 인식만 떼가지고 여기 고의 사실의 인식 이렇게 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의가 구성요건으로 왔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 요그 당시에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책임 요소인 고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법성 인식은 요 독립된 책임 요소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일태적 범죄 체계. 지금의 상황에서는 요거 그대로 인정하고 요것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책임 고의라는 걸 쑤셔 넣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 오상방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서만 활용하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냥 칠판만 보고 할게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어려운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강의할 때 기본 강의 때는 그냥 빼고 스텝 2 총론에서 이거를 처음 이론 그 범죄 체계론 처음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끝까지 쫙 설명을 드려요. 쫙 설명드려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이렇게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되더라도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잊혀져요, 그게. 그래서 이제 다시 보고 다시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시험장에서 활용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검찰직이나 이런 공무원, 일반 공무원 9급, 7급 시험에서는 이제 매번 한 문제씩 나왔으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경찰 시험에서는 이게 이런 학설이 잘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좀 넘어가시거나 딴 거 잘 맞춰라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출제되는 이거를 볼 때 이제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번 시험 전에 파이널에서는 이거 학설 다 했거든요. 전부 다. 제발 이거라도 보고 가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맞췄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 했습니다. 저는 다 했는데 여기 어떻게 좀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시험이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응대해서 뭐 준비는 해야겠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텝 2 때 하고, 그리고 스텝 3 학설 나올 때, 그리고 스텝 4, 5 마지막에도 또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제 커리큘럼 잘 보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점수를 쌓으면서 병행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설을 부를 때 얘네들을 이 고의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를 책임설이라고 부릅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위법성 인식이라는 요소가 고의의 가족으로 존재할 때라서 고의설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위법성 인식이 덩그러니 책임의 단독 요소가 됐기 때문에 책임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를 엄격 책임설 시대, 이때를 제한 책임설 시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한 책임설은 다시 그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관련하여 유추 적용설과 그리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뉘게 되고요. 여기서 학설 해결까지 가면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 고의를 이 형님들이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뭐 해결하는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일단 엄책만 봅시다. 엄책. 자, 보세요. 예전에는 고의설 때는 지금 보면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황인데 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인식한 그런 니은 상황인데,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때는 보세요. 이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고의가 없었죠. 그래서 고의가 조각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책임설 엄책으로 오면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는 이미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는 인정되고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제가 진짜 뭐 더 떠들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요거는 초심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차근차근 절차를 거쳐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도 기억은 나실 거예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은 환각법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은 행위면 맘대로 해도 되죠. 근데 지 혼자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몰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연애 위법한 줄 알고 몰래 동성연애를 했다. 알게 뭐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형벌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결론이 동일하죠. 그래서 아유 잠깐만 끝이 없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시죠? 두 문자. 그래서 요거 제가 수업 때 요거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고추 백방 구법추 발기 인미발과 상경 경중기과 중경미기 이렇게 한 다음에 표를 싹 그려가지고 표 그리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실강 오신 분의 이제 구성을 이렇게 보아하니 이제 고인물들은 안 오시고 어디 가서 술을 푸고 있는지 고인물들 안 오시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 그렇게 많이 안 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리 판단하세요. 나한테 안 맞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시고. 이건 농담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내가 배워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공부의 범위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다음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그다음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만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상적 부합설은 요거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결론에서는 여기 적어드린 경중기가 중경미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의 전제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나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아시겠죠? 발기, 일미, 말과 상경. 그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십몇 분 내에 풀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니까요, 이게. 승질나.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번. 요것도 그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 요 판례는 정말 필수 판례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면 판사님이 100% 각하시켜요. 뭐 아래 것들이 할 걸 나한테 디미로 하면서 바로 각하를 시킵니다. 소송은 판사님이 하시고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는 법원 사무관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그것도 이리 와 내가 해줄게 하겠어요? 판사도 공무원 일인가요? 공무원이에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자,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물론 이제 정의로운 공무원이 돼야겠지만 내 일이 아니에요. 명확히 내 일이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밀지 마. 아니다. 이제 바로 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요. 자, 7번입니다. 1번은 특수강간 중에서도 합동강간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판례도 이제 그 책에도 있는 그런 공부해야 되는 판례이기도 하고요. 불과 100m 거리에서 이렇게 흩어져 갖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모도 있고 공동 실행 행위도 있고 현장성도 있는 거예요. 시간적, 장소적 협동도 그렇게 됐고요. 2번은 뭐 이것도 일반적인 판례고 그다음에 3번은 해설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간접 정범 피이용자가 갑을 을로 오인하여 살행하였다.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이용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되고 방법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이제 발생사실 고의기수가 인정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논리 이제 결론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뭐 공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내가 되셨고 분명히 나 수업 들었는데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 책 찾아보면서 하나씩 대조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4번이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걸 문제를 이렇게 정답으로 낸 게. 그래서 우선 지금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문제랑 해설이랑 한번 읽어보세요. 보셨습니까? 봐도 사실 좀 말썽달썽하죠. 뭐야. 자, 이제 4번에 이런 사례를 구성해서 문제를 낸 취지를 추적을 해보면은 동시범, 상해치사 동시범 그거 이제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술집으로 가다가 갑이 먼저 피해자 밀어서 뒷머리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갑은 가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라고 했으니까 뭐 공모가 없는 걸 이렇게 의도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좀 불명확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문구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가 가격하여 피해자가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때려서 뇌출혈이 생긴 건지 을이 때려서 뇌출혈이 생긴 건지 이제 그거는 입증이 안 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범죄라면은 19조의 동시범이 적용돼 가지고 각자를 그 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해요. 행위는 있는데 결과도 있는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 하니까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상해라면 26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따라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례는 그 상해의 결과를 확장 해석해서 상해, 폭행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까지 확장해서 해석하고 뭐 안 돼요? 살인 안 되고 강간치상 안 되고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설문의 맨 마지막입니다. 갑과 을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 문구가 틀렸다고 이렇게 출제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뒷장 보시면 그리고 공모가 없었다면 거기서부터 같이 보죠. 그리고 공모가 없었다면 19조의 동시범에 해당하나 그 결과가 상해치사이므로 263조에 의해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게 됩니다. 결국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이 성립된 것처럼 각자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하게 될 거예요. 밑에 263조 한번 볼게요.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인과관계가 판명 안 됐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범이 성립하든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든 결국은 30조로 수렴돼가지고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셋째 줄 보세요.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상해치사 공동정범이 예의한다고 해도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어쨌든 30조로 수렴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오답으로 한 거예요. 오답을 한 거예요. 취지를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예의한다가 맞는 말이야 이렇게 출제한 걸로 보여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그거 아니면 4번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다라고 거기 써놓은 거야. 가 답안이니까. 이거에 뭐 전제로 진짜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의할 뿐이다. 만약에 문제를 진짜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은 뭐 OX를 판단하기가 조금 명확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정답인가? 의문입니다,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물론 뭐 문제 내는 거는 출제위원회 재량권 범위 내지만 요거는 재량권을 좀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8번입니다. 이제 기억, 니은 보이스피싱 나왔죠. 그래서 요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 보이스피싱 본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거기서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형량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도 참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출제된 바는 있는데 이렇게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런 도로교통 관련한 죄수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안 나왔어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 이거는 기존의 법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례를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논리로 보면 상경인데, 근데 이건 대법원이 특이하게 보호법익 이런 거 고려해서 실경을 인정했으니까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안 나오다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할 때 제 책에 다 실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제 그쪽 보면은 또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뭐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관련법도 엄청 많거든요. 형법 있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있지. 그다음에 특가법 있지.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있지. 뭐 어쩌라고 씨. 그게 이제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려고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 죄수는 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쪽 파트 한번 찾아보세요. 죄수 파트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1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출제 충분히 될 만한 판례였고 계속 나왔던 판례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답만 체크해보고 넘어가죠. 4번입니다. 장량감경.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 맞아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항상 장량 감경이 우선해야 된다. 이거는 법에 아예 순서가 써 있죠. 가중 감경 경합할 때 순서 뭐예요? 각, 특, 누, 법, 경, 작입니다. 그래서 장량 감경이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 법조항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사실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 이런 방향이나 좀 시사점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